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2025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됐고요. 자, 2025년 4월 5일 날 진행된 시험입니다. 국가직 세무직 국세청 직원 되는 거죠. 네, 9급 세법개론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자, 일단 문제는요. 지금 그냥 문제 원형 그대로 띄워놓고 문제풀이를 우리 모의고사 풀듯이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요거가 이제 책형이 나책형입니다. 자, 세법개론. 자, 세부담 최소화는 기본 전제로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뭐 판례가 연관이 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2025년 9급 국가직 세법 시험은 일단 그 흐름을 좀 보자면 2022년, 2023년, 2021, 22, 23년 3개 연도가 문제가 대체로 쉬웠고 2023년도에 세법 평균이 합격자들이 한 80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024년도에 합격자 세법 평균이 한 68점 정도로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져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출제하실 때 제가 언제나 수업 때 말씀드리지만 약간 난이도를 좀 요만큼 쉽게 만들려고 하다가 확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거처럼 이번에 문제가 뭐 완전 쉬워진 건 아닌데 대체로 종전에 2023년, 2024년 유형하고 다르게 한 2022년이나 2021년 정도의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대체로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문제, 뭐 계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숫자가 나온 문제, 본격적으로 약간의 산수, 더하기 빼기 정도 해야 되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계산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계산 문제 한 문제, 나머지가 다 말 문제가 나왔고 상속세 증여세 특강하길 잘했어요. 상속세 증여세 문제 뭐 기출과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특강을 해서 그만큼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상속세 증여세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건 계산이라고 하긴 그런데 분할납부, 분납 규정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런 것들에서 출제가 돼서 약간 절차적인 내용도 좀 그 시험 문제에 추가로 출제가 이번에 많이 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은 말 문제 위주로 계산 문제 분납을 굳이 계산이라고 한다면 뭐 그거 응용 문제라고 한다면 응용 문제 한 2문제 정도를 빼고서는요. 종전에 나왔던 유형대로 법, 조문, 원문에 충실한 문제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러면 선생님 적중률은 어떤가요? 뭐 어느 선생님이나 다 적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문제 풀다가 제가 그 학생한테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사진으로 받아서 출력해서 문제를 미리 풀어봤거든요. 근데 풀어보는데 이렇게 크게 뭐 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동그라미를 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문제들이 뭐지? 내 문제집 베꼈나? 싶은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단원별 모의고사, 기출변형 모의고사 또는 전공강화 모의고사 중에 한 최소 2개 이상 정도 기본이 되는 거랑 좀 최종 심화학습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뭐 2, 3회독 이상 하셨다 그러면 되게 비슷한 문장들을 어디서 많이 본 문장들을 시험장에서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보다는요. 한 문장이 2, 3개 정도 여러분께서 조금 유추하기 어려웠던 지문들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그거는 답이 2번인데 그거가 새로운 문장이다 그러면 절차 규정 1번, 3번, 4번이 원래 맨날 보던 문제라서 쉬운 문제로 답을 찾기 쉬운 문제 유형 그런 식으로 나와서 대체로 새로운 문제 지문이 한 2, 3개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걸 빼고서는 거의 기출문제 우리 스피드체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가 나왔는데 다만 말 문제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세법 좀 뒷부분에 가서 푸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네,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 언제에 비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평이했던 편이고요. 한 2023년, 2022년이랑 유형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년보다는 21년 유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1년, 22년. 자, 문제 그 전체적인 비중은 항상 나오는 유형대로 나왔습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불복이죠. 자, 답은 먼저 3번입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절대 중복 제기가 안 되죠. 이거 너무 기본인 문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자, 1번 읽어보시면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며 기속력, 해당 행정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기속한다. 이고요. 자, 국세청장은 자, 심사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기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자, 심사 청구의 보정 기간은 20일 이내, 이의 신청의 보정 기간 20일 이내, 심판 청구 상당한 기간 이내. 그래서 심사 청구니까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즉 단순 오타다. 제가 우리 구급기출변형 모의고사에서 10회,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그거 깜빡하고 있다 고치고 왔는데 10회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가 10회였거든요. 구급기출변형에 거기에 10회 6번인가 7번인가 아무튼 그 문제 번호에 뒤에 물음표가 없는 거예요. 물음표가 없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물음표가 문제에 없어요. 그거 오타죠. 그쵸? 아니 보기에 뭔가 이빨 빠진 느낌 들잖아요. 그것도 오류죠. 근데 그런 걸 굳이 불복청구인한테 와서 물음표를 다시 넣어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라. 요런 건 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미한 사항, 뭐 마침표가 안 찍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직권보정이 가능하다. 직권보정 경미할 때. 네, 됐고요. 맞는 질문이고 조세 심판관 회의 또는 합동회의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심판 청구를 한 처분 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일부, 전부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불복 청구인에게 당초 불복 청구했던 그 처분 사건보다 더 불리한 결정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건 1번, 2번, 4번 어때요? 항상 보던 지문들, 모의고사 문제나 기본서에서 항상 보던 지문들이고 사실 1번, 2번, 4번이 문장이 조금 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3번은 너무 명확하죠. 자,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중복제기가 안 되고 이게 중복제기가 됐을 때는 뭐를 각하한다? 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동시에 제기됐을 때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각하사유로도 시험 문제 열심히 연습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문제는요. 제발 진짜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 좀 다시 꼭 시험 전에 보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잘 하셨다 그러면 아마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을 문제만 보지 말고 제가 마지막에 볼 때는 본문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에 본문 있고 문제 있고 해설 있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 프린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최소한 2번, 3번 이상은 정독을 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징수 절차가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는 고지를 하고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뭐라고 부르죠? 지정납부기한이라고 부르죠.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독촉을 하는 거고요.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의 정한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로 들어가는 거고 압류, 매각, 청산 해서 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까지가 고지, 독촉까지가 징수 절차고요. 징수 절차고 압류, 매각, 청산 절차가 강제징수 절차죠. 강제징수 절차. 이거 항상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 할 때 맨날 그림 그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압류의 조건이 뭐였어요? 압류의 기본 전제는 독촉장에 정한 기한이 지나야 압류의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할 때, 압류를 할 때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는 게 지금 세 가지 경우예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뭐죠? 그러니까 독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문장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우리 국세기본법의 고칙에 있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고지할 국세가 1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10,000원 미만짜리.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정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물정납세 의무를 부담했을 때 납부 고지서를 물정납세 의무자한테 보내면 그 물정납세 의무자가 사실은 형식상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치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정납세 의무는 국세징수법 특강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독촉, 고지하고 독촉 없이 압류한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또 납부기한 전 징수일 때도 자 얘는
단축된 기한을 고지하고 그 고지서상의 기한이 지나면 바로 압류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그 4월 5일 오늘자로 시험 보신 분들이 해설 강의 듣고 싶으셔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또 2026년도 이후에 국가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한번 빠르게 훑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문제는요 가급적이면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학생들이 바로 이제 문제, 요거는 이제 사진 찍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거든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문제, 그러면서 선생님 근데 이 중에 뭐 7번 헷갈리는데 7번은 답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려요. 네,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문제 내신 줄 알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작년에도 그런 문자들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내 문제집이랑 질문 순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문장들이 꽤 있었어요. 나름대로 되게 뿌듯한 게 약간 그 문제 추세를 적중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추세를 제가 나름대로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기출면역 모의고사라든가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또 그 징수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 백제특강 항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라고 하죠. 거기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징수법 백제특강 다시 보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도 이 기출문제로 문제가 딱 나왔으니까 얘를 반복 학습하시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를 26년도 이후를 대비하실 때 또는 25년 7급 시험을 대비하실 때도 상당히 좋은 그 연습용 문제가 되니까 이번 문제는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이에요. 자, 법인세법상 손금을 물어보고 있고요. 옳지 않은 거,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채무자의 생리 파산에 관한 법률. 근데 이게 그냥 법이 아니고 어디서 많이 보던 법이죠? 무슨 잘 모르던 법이 아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우리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법률이잖아요.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자, 대손금인데요. 대손금은 두 가지가 있죠.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손금이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손금이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날이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손금이다. 그럼 얘는 신고조정 항목이다. 신고조정 계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항목이다. 그럼 이건 안 틀렸어요. 맞죠? 법률 채무자의 생리 파산에 관한 법률 신고조정 항목은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손금에 산입한다죠. 갑자기 뜬금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 그 문제 자체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칫 잘못해서 아는 내용인데 실수해갖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또는 한다 하지 아니한다 입금이다 입금이 아니다 요런 거 가지고 약간 말장난을 끝부분에서 쳐놔가지고 약간 또 예민하게 문제를 보다가 순간 긴장을 한번 딱 놓치면 이게 문제가 아는 문제인데 틀릴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번은 끝까지 가면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뭐예요? 이거 신고조정 항목이나 결산조정 항목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얘는 신고조정 항목이 맞았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긴장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안 보면 안 되죠. 손금이다 해야 되는 거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손금은 지금 이 채무자의 생리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못 받게 된 거 뒤에 있는 뭐 면책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게 된 거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맞죠? 맞으니까 손금으로 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밑에 거를 가지고 말장난을 쳤고요. 자, 어음법, 수표법 다 됐어. 다 필요 없고 뭐가 들어간다?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당연 소멸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은 등등 관계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에서 역시 신고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입니다. 보세요. 아니 찍더라도 얘하고 1번하고 2번은 앞에가
얘는 채무자의 생리 파산에 관한 법률, 소멸시효 완성, 어찌됐건 둘 다 대손 요건 충족하는데 하나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나는 송금에 산입한다니까 찍더라도 잘 모르겠어도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인데 문장이 다르잖아요. 뒷부분이 서술어가. 그쵸? 송금에 산입한다가 맞는 질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래서 얘는 신고조정 항목이다. 잘 이제 돼 있고요. 회수할 수 없는 3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손비에 포함되지만 자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뭐예요? 이게 대손세액이죠. 대손세액이에요. 대손세액이 뭐냐면 자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짜리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짜리예요? 110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이 110만 원이 띄어먹힌 거예요. 110만 원을 띄어먹힌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자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원래는 받을 것이고 100만 원이 자 10이 대손세액이고 100이 대손금이에요. 그랬을 때 10은 어떻게 한다?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게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면 법인세법상 경비 처리는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손비가 아니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면 손비로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요거라서 이건 세금과 공과금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입니다. 자 4번으로 가셔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채권 채무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손금 인정하고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한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입금으로 환입해준다. 요거인데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우리 그 구급 기출변형 모의고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켜 드린 거죠. 이게 아마 24년인가 23년인가 우리 7급 기출문제에 나왔던 질문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단 외우시라고. 왜냐면 회계 기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좀 특례 개념으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던 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의고사 열심히 푸셨던 분들은 어서 많이 본 질문이고 이거 맞는 질문이었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거 맞는 질문이었지 하는 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되고 만약에 4번이 어려웠어도 1번이 너무 쉽잖아요. 1번이. 그래서 일단은 3번의 1번이 답이다. 자 4번으로 오셔가지고 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요. 추정 필요 경비 항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추정 필요 경비 항목. 자, 추정 필요 경비 항목은 자, 만약에 서화나 항상 그냥 서화하면 서화 골동품 같이 나오는 거죠. 서화 골동품을 만약에 그 자체를 내가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추정 필요 경비 90%. 내 추정 필요 경비가 뭐냐면 맥시멈 퍼센트와 요 퍼센트 수익 금액,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의 90%와 그 다음에 실제 필요 경비 중에서 어떤 거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추정 필요 경비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소화골동품을 10년 미만 보유하셨다 그러면 자, 그때는 우리 수익금액 기준으로 1억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처럼 초과 누진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이하 구간은 12%, 자 90%고요. 자, 1억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한다. 요거가 서화 골동품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연료 원고료, 추정 필요 경비, 맥시멈 자,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에 자, 우리 저거부터 할 걸 그랬구나. 80%짜리부터. 자, 이 서화골동품은 됐죠?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서화골동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금 2개. 네, 상금 2개는 80%죠. 네, 상금이 모든 상금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상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시상하여
지급하는 상금. 아유, 뭐 말이 어렵다. 어찌됐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어 어쩌고 저쩌고 상금 하시면 되고, 얘도 자 실제 필요 경비하고 추정 필요 경비 중에 그 80% 중에서 큰 금액이고요. 또 사실은 진짜 상금이 아니고 가짜 상금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손해배상금 중에 유일하게 하나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거는 얘는 진짜 상금, 얘는 가짜 상금. 하지만 글자로는 둘 다 상금. 상금 두 개는 몇 퍼센트? 80%이다 하시고. 자, 원고료 강연료. 원고료하고 강연료는 어떻게 돼요? 얘는 60% 추정 필요 경비고요. 원고료, 강연료. 강연료가 면세인적 용역 소득. 뭐 그 대학 교수가 대학이 연구관리비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조인해가지고 받으시는 용역 수수료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뭐 라디오, 텔레비전 뭐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계몽을 하거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강연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권리의 양도 돼요. 그래서 광업권 등의 광업권,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라든가 대여도 몇 퍼센트? 60%고, 자, 공익사업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도 60%고, 요거는 안 적고 말씀으로 드릴게요.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시면 뭐 우리 온라인 어떤 그 중간에 어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장소 같은 걸 대여하고 연간 총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60% 추정 필요 경비다. 이거 모의고사 할 때 계속 정리해 드렸던 거죠. 네, 그래도 혹시 다시 한번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정리하시라고 아까 그 우리 서화골동품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걸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골동품의 양도 골동품 하는 순간 서화골동품 해야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니까 골동품이 뭐였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혹시 평상시엔 서화라고만 외웠어도 교재에 서화 골동품이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면 되는 거고요. 자,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그럼 10년 이상 보유했건 10년 미만 보유했건 10년 이상이면 원래부터 추정 필요 경비가 90%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0년 미만 보유하고 파는 거라고 하더라도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90%라고 했으니까 80이 나오면 안 돼요. 9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90%와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1번은 퍼센트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결국 뭐예요? 원고료죠. 근데 기타 소득이란 전제로 준 거고요. 자, 실제 소요된 경비가 아까 원고료 강연료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60%. 60%와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60%는 맞았어. 그런데 자,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이제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이고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뭔 소리예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만약에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가 1000만 원이다. 근데 실제로는 900만 원을 썼고, 자,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60%가 600만 원이다. 그럼 뭘 인정해줘요? 900을 인정해주니까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추정 필요 경비의 개념은 실제 경비와 퍼센트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니까 60%를 초과하는 금액도 실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2번은 말이 틀렸고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다 필요 없어요. 앞에 건 날려버리고요. 상금 나오셨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오셨죠? 자, 진짜 상금은 아니지만 글자로 상금 나왔으니까 80%와 실제 경비 중 큰 금액 해서 80%의 금액을 초과하면, 자,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야, 얘도 틀렸잖아. 그쵸? 하시고 4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분. 슬롯머신, 복권 당첨금 같은 거는 뭘 빼줘요? 투입한 원금, 실제 원금을 빼주죠. 그래서 그 당첨금품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번이 맞네요. 맞는 질문. 자기가 투입한 원금 그대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항목입니다. 결국 4번 문제는 뭐다? 맨날 연습하던 거. 기타 소득의 추정 필요경비 개념 및 계산구조 퍼센트 암기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맨날 하던 거긴 한데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건 보이시죠? 나름대로 문제 출제하시면서 항상 공부를 평상시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지를 물어보시되, 출제위원께서 물어보시되, 다만 약간
말문제로 만들면서 말장난을 조금 쳐놓으니까 순간 갑자기 긴장을 하거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순간 앞뒤 글자의 맥락을 잘못 읽어버리면 OX가 잘못될 수 있는, 앞으로 그만큼 OX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자, 5번 세금계산서. 5번에 못 보던 지문이 하나가 답이에요. 3번, 답이 아니고 3번 보시면 답이네. 3번.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답은 3번,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3번. 관할세무서장은 끊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인데,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한테 너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안 하고 전자로 발급 안 하고 너한테 의무가 있는데 전자 발급 안 하고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가 있어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촉박하면 안 되죠. 그래서 1개월이에요. 1개월 전까지.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외우시고요. 근데 빨간색으로, 그러면 3번을 모르겠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1번부터 풀잖아요. 다른 지문이 그동안 많이 보던 지문이 아닌가 한번 볼게요. 1번 세관장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세관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하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자,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것도 의무예요. 자,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합계표 제출 의무도 다 있어요. 세관장도. 자,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필기노트 같은 데는 일, 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요.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작성연월일 월합세금계산서, 특례세금계산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그 세금계산서네요. 그래서 얘는 다음 달 10일이고 그때가 공휴일, 토요일, 대체공휴일 이럴 때는 그 다음 날,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요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 있다입니다. 발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종전에 공부할 때 너무 중요하게 세금계산서 파트에서 강조해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4번. 자,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은, 자, 위탁매입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왜 위탁자하고요 수탁자가 있다 그러면, 자, 위탁자가 뭐랑 같아요? 본인이랑 같아요. 수탁자가 대리인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 묶어서 봐버리면 된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위탁자하고 수탁자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말이 길지만 끊길 자리에,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자, 공급자가 끊고, 자, 괄호 열고, 위탁자 또는 본인을, 여기 괄호는 빼고, 을 끊고, 공급받는 자로 하여 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 받는 자가 있는데, 자, 위탁 판매면 공급자가 위탁자인데 위탁 매입은 얘가 위탁자인 거예요. 위탁자. 대신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다? 자, 중간에 수탁자가 껴있다. 수탁자가 껴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 공급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위탁자에게 공급을 한 거죠. 재화 용역을 공급을 했으면, 자,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요? 공급자가 발급하는데 공급받는 자를 누구 걸 기재해줘야? 공급받는 자를 기재를 하되, 단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된다라는 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탁 매입의 경우에는 누가? 공급자가 누구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요. 자, 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 괄호로 묶어서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된다. 자, 배기 싫으니까 형광펜칠 해볼까? 자, 위탁 매입의 경우에는, 자, 공급자가, 자,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노란색 파트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제 잘 이해가 가실 거고, 자,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것도 전공 강화 모의고사에서 원래는 했어요. 근데 뭐 그거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1번, 2번, 4번으로 3번이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10일 딱 봐도 너무 촉박하잖아요. 10일 맞나? 좀 짧지 않나? 했는데 1번, 2번, 4번이 너무 명확하게 항상 공부하던 옳은 지문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지문이었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한 번 나온 지문은 또 나옵니다. 물론 올해 낸 지문을 내년에 내진 않아요. 올해 낸 지문은 앞으로 1년, 2년까지는 안 나오고 3년 차부터는 또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던, 그러니까 만약에 24년, 25년 시험이다 그러면 24, 23은 못 내고요. 22, 21, 20 그쯤 언저리에 최근에 나왔던 문장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이제 대상이 된 개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 만약에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다 그럼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한 달 전까지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10일 전이 아니고 한 달 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은 5번에 3번은 암기하셔야 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6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물정납세 의무 아주 주구장창했죠. 물정납세 의무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는 자, 요거 납세자가 맞죠? 그래서 제2차 납세무자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 의무가 생긴다고 했어요. 체납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는 자, 얘가 제2차 납세무처럼 물정납세 의무와 보증인도 다 보충적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래 납세자인 납세자에게 강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면 물정납세 의무를 양도담보권자한테 지우는 거고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요. 왜? 얘가 물적 납세 의무는 보충적 납세 의무라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때는 자 어떻게 한다?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 잘 보세요. 법정기일보다 빨리 담보를 했어요. 그러면 자 양도담보가 이겼어요? 법정기일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죠? 누가 빨라요? 담보가 빠르죠? 그럼 담보권자한테 세금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요? 그때는 물정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요거 이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 이거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도 양도담보권자한테 물정납세 의무를 지운다 해서 기출문제로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를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2번 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자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이게 양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 이게 뭐냐면 이 양도담보권자의 권리가 생긴 이게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담보를 제공하는데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형식상 명의로 옮겨주고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쓰는 거죠. 6월 30일까지 돈 갚을게. 만약에 6월 30일 날 돈 못 갚으면 7월 1일 날 어차피 등기는 네 이름으로 채권자 너의 이름으로 옮겨놨으니 만약에 변제기일까지 못 갚으면 7월 1일 날 너 거가 되는 거야 라는 계약이 양도담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자 양도담보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형식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를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한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죠. 물정납세 의무 아주 이번에도 주구장창 풀었던 문제니까. 그래서 자 그럴 거를 채무를 불이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6월 말에서 7월 1일로 넘어가서 원래대로라면 그 납세 채무자가 체납을 하지 않았더라면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재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전에 고지가 있어 버렸어요. 그러면 국가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국가의 권리가 우선이고요. 그때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납부 고지를 한 당시에는 뭐였죠? 아직은 양도담보 재산이었죠. 즉 사실상의 소유자는 채무자 거였죠. 체납자 거였죠. 그래서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 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예요. 무슨 얘기냐? 자 채무 변제기일이 있대요.
6월 30일이고요. 자, 여기에 납부 고지가 돼버린 거예요. 양도담보권자, 너 물정납세 의무 있어? 라고 고지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고지를 받고, 이게 예를 들어 6월 20일이고, 얘가 6월 30일이다. 근데 7월 1일이 됐는데, 그러면 양도담보권자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 양도담보 계약상 7월 1일 되면 요거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내 거니까 저한테 물정납세 의무 지우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미, 자, 변제기일 도래하기 전에 고지가 있어 버리면, 그걸로 국가가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 의무를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셨죠? 물정납세 의무 존재 자체로 확정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존속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상태로 존속하는 걸로 본다. 즉 그래서 채권자는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부족한 채무자의 세금을 변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틀린 겁니다. 자, 양도담보 재산이란 뭐 요건 거의 통으로 외우고 있어야죠. 어떤 거요? 양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인 양도고 사실은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담보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 이거는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우리가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상의 소유자는 채무자이고 이 채무자가 나중에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채납자. 그 다음에 형식상의 소유자가 채권자인 상태. 요거를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결국 뭐가 됐다? 얘가 채납자이다. 납세자가 채납이 돼가지고 그럼 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니까 야 형식상 명의를 갖고 있는 자야. 얘가 채무자 거니까 그 재산 내놔라. 그걸로 채무자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이게 물정납세 의무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고 4번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괄호 열고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어쩌고저쩌고 납부해야 할 기간 그 다음에 날짜 30일 이내에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등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거 뭐 맨날 보는 거죠. 그렇죠? 약간 요거는 국세징수법 규정에서 우리 국세기본법 문제하고요. 보시면 국세기본법 문제하고 국세징수법 문제를 묶어가지고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어떤 물정납세 의무를 지우는 보충적 납세 의무를 지우는 근거하고 더불어서 절차,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런 절차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열심히 연습했던 문제고요. 7번 갑니다. 자,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 여러분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 비소를 빼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중에서 2월 결손금은 2월 공제되죠. 몇 년? 15년. 하지만 2월 공제라고 하는 건 이번 연도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에 받겠다는 건데 비과세는 2월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 옳은 것은이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모은 옛날 예적 7년이 나와요. 15년이죠. 얘가 5년, 7년, 10년, 5년, 10년, 7년이지 않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월 결손금 15년이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다 라고 하면 자,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빼기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뺄 거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얘가 원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2월 결손금은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하는데 중소기업이거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한도로 한다. 즉 100%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면 80이 아니고 100%를 각 사업년도 소득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4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끊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2.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로 환급받은 경우. 여러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중소기업만 가능하죠. 근데 자기들이 중소기업이 아닌데 모르고 소급공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닌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한 거고 그게 잘못 판단이 돼서 나중에 봤더니 중소기업이 아니더라. 그러면 소급공제 환급 신청해서 환급받은 거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은 거 다시 토해내야죠. 토해낼 때 이자 가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급세액은 당연히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자 상당액을 당연히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언제?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문장을 보고요. 어떻게 내가 이번에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한 말 문제 냈는데 나온 거랑 똑같이 내냐. 이자가 아니고 이거 언제 귀속이냐. 요건 진짜 문제 똑같이 나온 최근에 새로운 문장이라고 드린 것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1번, 2번, 3번이 너무 평상시에 많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확실하게 얘네들이 틀렸다라는 걸 찾아냈다면 4번에서 일단 딱 봤을 때 잘못했잖아요. 중소기업이 아닌데 원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해내야죠. 토해낼 때 이자를 내야지. 안 그럼 계속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답은 4번이 되겠다 하시면 되겠고 자, 8번으로 가셔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올해 간이과세자 특강 하길 잘했어요. 그쵸? 간이과세자 특강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자, 보시면 직전 연도에 재활용액의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원칙 맞고요. 자, 2번. 자,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죄송합니다. 법인이죠. 잘 읽어야지. 자, 이거 틀렸고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 자, 최초 사업년도 개시할 때 저는 간이할게요. 그럼 최초 사업년도에 관이과세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만약에 일반과세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일반이 되는 거고 최초 사업년도에 그냥 일반을 했다가 개인사업자가 나중에 점점 매출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간이로 바뀐다. 그럼 다음 연도 7월 1일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여에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 됐고요. 이번 맞는 질문이고 3번 간이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자 보세요. 요거 연습할 때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간이과세자 지금 현재 상황은 간이과세자인 상태예요. 옷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옷가게 말고 추가로 세무서 사무실을 개업을 하는 거예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추가해서 사업장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간이과세 종전의 사업장도 간이과세 적용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이거 자체는 최초부터 일반과세자인 것이고 그럼 종전에 운영하던 간이과세자 사업장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년도 개시일이 아니고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이렇게 바뀝니다. 하시고 해당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해당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바뀐다. 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자, 언제까지 이 신고는 포기 신고죠?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적용받으려는 달에 마지막이 아니고 전달 마지막 날까지가 되는 거죠. 뭐야? 답은 2번. 그렇게 해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여러분 모의고사 할 때 간이과세 특강 이런 거 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린 거고 진짜 문제가 제가 해설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항상 해설해드리는 내용들이에요. 항상 듣던 문제들일 거예요. 자, 9번도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우리 상속세 과세가액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우리 피상속인이 있고요. 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냥 자녀 1, 2, 3 해볼까요? 자녀 1, 자녀 2,
자녀 3이 있다. 그런데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기준으로 이들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들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를 전체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 자, 상속세 계산은 누구 기준으로? 피상속인 재산 기준으로 우리 유산세 과세책이라고 해서, 자,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하나를 작성을 해요.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자녀가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받은 자산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년 전에 받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상속 개시일이 25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거다. 그때 증여받았다. 근데 증여받은 건물이 이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건물이 그때 1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 됐다라고 하면, 자, 과거 10년 이내 여기에 해당하는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과거 10년 이내의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시고 그 세금에, 그 재산에서 생긴 종전에 냈던 세금은 빼주는데 걔가 증여세액공제죠. 그래서 여기에 증여세는 그때 언제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증여받은 2019년 당시에 시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을 할 때 언제? 증여 당시에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가산하시는 거고, 이때 냈던 세금을 세액공제라는 걸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자는 상속인은 과거 10년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사위라든가 손자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거 5년 이내에 증여한 거를 합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자,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자, 여기까지는 됐고, 자,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과거 상속인에 대해서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과거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시고 밑에서 증여세액 공제를 할 건데, 증여세가 언제 당시 기준으로 세금으로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증여세가 언제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돼 있어요? 증여 당시 가액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니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요거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잖아요. 이거 스피드체크 단원별 기출문제부터 공부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특강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문제별로 제가 상속세 문제는 꼭 하나씩 넣어서 연습시켜 드렸잖아요. 거기서 아마 본 기억이 날 거예요. 자, 2번 그 다음엔 읽을게요. 2번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서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수익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죠. 신탁수익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인데, 자, 누가 계약자예요?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면 누가 만들어준 거다? 그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명보험금이 생겼는데, 그게 상속인이 수령할 때 그거에 기여한 거, 그 재산을 형성해 준 게, 보험금을 형성해 준 게 누구예요?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니까 그때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야 맞는 거죠. 자, 4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딱 봐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이다. 근거 법이 꺽쇠해가지고 유족연금, 장해연금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과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요건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비과세 항목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지문을 응용한 건데, 아마 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스피드체크 단원별 기출문제 좀 뒤져보세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나왔던 문제들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10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할 수 있는 걸 가장 기본적인 기초 문제들이에요. 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만 고르래요. 자, 납부기 한 전 징수. 과정 못하죠. 수시부가 못하죠. 또 이건 뭐예요? 세무서 또는 지방구세청에 대한 지방구세청장,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구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요거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못하는 예외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 그 다음에 자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몇 개월? 3개월 이하. 맞네요. 그러면 니은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야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건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못하는 경우 무조건 외워라 했던 내용들이죠. 하시면 되고요. 아마 올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출변형 모의고사에
사실 문제와 관련된 해설에 있는 암기사항이긴 한데 그거 한 장씩 마지막 기출변형 모의고사에서 드렸던 그 한 페이지씩 만들어드린 암기 프린트 그것만 외우고 가셨어도 한 70점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이제 다 외울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외웠다라고 치면. 근데 이제 너무 생각이 많으면 여기는 또 이제 시간이 없고 당황하면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 문제가 길면 이게 훈련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만 자칫하면 이렇게 말 문제가 긴 것들은 자칫하면 이 문제 자체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지언정 점수가 약간 완전 널뛰기가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래서 그냥 개념만 대강 봐갖고선 되지 않고 항상 앞으로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법조문, 개론, OX 문제 이런 거에 충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무슨 광고하려고 제가 무슨 구독과 좋아요 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제 수업 원래 들으셨던 분들 OX 백제 특강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린 거, 그 유튜브 따로 뭐 어디 검색하면 잘 안 나올 거고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우리 국세청가자 들어가시면 링크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100문제를 가지고 끊어읽기 연습하는 걸 계속 보면서 그 문장을 끊어읽는 걸 보고 그대로 훈련을 조금 하시고 이런 거를 읽을 때 이제 이런 거 끊어읽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아무래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긴 외웠는데 문장이 길어져서 호흡이 길어져 가지고 문장 OX를 빨리 못 찾는 것들은 그 OX 100문제 특강만 계속 열심히 들으셔도 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1번. 제가 약간 나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왜요? 제가 비과세 사업소득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들은 기억 안 나요? 이거 아니면 이제 12번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뭔 소리인지 몰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고 와 돼지 한 마리다 그랬는데 학생들 와서 다 그 얘기야. 선생님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이따 와 이거 돗자리 깔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이긴 한데 약간 항상 제가 뭐라고 하죠? 작년에 7급 합격생도 그 말씀을 선생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출문제 언저리에서 가장 기출문제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는 또 유형을 달리할 땐 그 근처에서 번져요. 비슷한 그 내던 부분 근처 언저리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과세가 사이즈가 큰 거는 그 다음이 사업이라서 사업소득 비과세 나올 거다 했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도 비과세, 사업소득도 비과세. 그럼 이제 그 다음 유형은 뭐냐? 섞어서 비과세. 섞어서. 괜찮아. 건 바이 건으로 공부한 다음에 섞으면 되는 거니까. 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고르래요. 자, 연근해업, 민박,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연근해업, 사업소득이다. 나오잖아요. 어업소득 중에서 5천만 원이야. 금액도 조금 외워야 돼요. 자, 연근해업에서 발생했다. 어로업, 내수면업, 연근해업, 하나 더, 양식업. 내수면업, 원양어선 빼고. 자, 내수면, 약간 그 양식? 내수면이라고 하면 강하고 바다하고 붙어 있는 데서 약간 그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여 있는 데서도 막 물고기 잡고 다슬기인가요? 우렁인가? 뭐 걔네들 잡고 다슬기인가요? 우렁인가요? 아무튼 우렁이는 키우는 건가? 아무튼 비슷하게 생긴 애들 그렇게 소라처럼 생긴 애들 그런 것도 잡고 하죠. 고기도 잡고 민물고기냐 이게 이제 바닷고기냐 민물고기냐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약간 경계선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 연근해업, 내수면업, 양식업은 자,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근데, 자, 연 4천만 원이니까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총수익금액은 그 전통주만 가지고 하는 거고,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다. 얘 괜찮아요. 자, 맞다. 비과세 맞고요. 자, 조린기간 3년인 임지에, 자, 임지는 필요 없고요. 자, 임목의 벌채 양도인데, 자, 이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이거 X가 뭐냐면, 조린기간 5년 이상이어야 되죠. 5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800은 X가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고, X는 좀 이상하니까. 자, 800은, 자, 얘는 전액과세예요. 전액과세. 왜? 조린기간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되게 꼼꼼해야 돼요. 그쵸? 하시고, 그러면 니은은 날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비과세를 고를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날려. 근데 자, 니은이 헷갈렸어도 뭐 니은 괜히 봤다.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찌됐건 얘는 틀렸고. 자, 농민이 부업으로 경하는 민박 근데 요건 충족했대. 그래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자, 얘는 소득금액 3천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디귿 괜찮습니다. 디귿 괜찮고요. 디귿 됐고. 자, 딱 보니까 그럼 답은 1번인데 리을 미음 틀린 거 볼까? 디귿이 헷갈렸으면 밭을 주차장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전답을 전답을 임대해서 그들이 임차인이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였다. 전답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지만 전답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가 된다. 수업 때 제가 주차장으로 사례를 들어드리잖아요. 딱 주차장 나오는 순간 X 하셔야지. 비과세 X 따라서 전액과세. 전액과세 됐죠? 전액과세, 리얼과세. 그럼 미음,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 여러분 수도권 외 읍면지역의 전통주예요? 자, 수도권 외 읍면지역의 전통주고 심지어 금액도 틀렸어. 1,200만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지만 1,200만 원 초과하면 전액, 1,200, 1,300이면 1,300 전액과세가 되는 거. 수도권 외 읍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초과해버렸어. 이미. 근데 수도권 지역이니까 전액. 어찌됐건 수도권 1,300이니까 수도권 지역이건 수도권 외 지역이건 자 문제를 쉽게 준 게요. 미음은 두 군데가 틀려요. 수도권 지역이다 그럼 전액과세,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서도 이미 전액과세. 어찌됐건 전액과세. 되셨죠? 요거가 연근의 기억의 연근의 어업하고요. 디귿의 그 농어가 부업 중에서 축산소득, 그러니까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 및 그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을 초과하는 거하고 민박 고공품제 쪽 걔네들 합해서 소득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 걔네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초과금액만 과세를 하는 건데 전통주는 1,200만 원 기준이고 총수익금액 기준이고요. 자, 전통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전통주의 총수익금액 이걸 떠나서 1,200을 초과하면 전액과세를 한다. 되셨죠?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득금액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수도권 지역이면 예외 없어요. 무조건 과세가 된다. 그래서 뒤에 거는 보지도 않으셔도 돼요. 이걸 옳게 고친다 하지 마시고 비과세 요건 충족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 옳게 고치는 건 얘를 옳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재에 있는 그 사업소득 비과세 파트를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다음은 거주자 갑에 24년 기속으로 문제를 냈어요. 50세이고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적용받는 부녀자 공제는 못 받을 거고요. 자,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고요. 소득세법령상 갑의 2024년 기속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자, 인적공제 합계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적공제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플러스 추가공제죠. 그런데 이 추가공제라고 하는 게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를 찾을 때 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기본공제를 받을 건데 기본공제는요. 돈을 버는 본인은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요. 본인 어디 있어요? 여기 없죠. 본인 적어야 돼요. 본인 적고 동그라미. 자,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12마리였나? 우리 애기들 동화, 옛날 옛적에, 우리 지금 대학생 된 딸내미 애기 때 읽어주던 동화책.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10마리가 다 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돼지 1마리, 돼지 2마리, 돼지 3마리 해서 했는데 왜 계속 9마리지? 1마리 어디 갔어? 나, 본인. 그래서 돼지 1마리, 돼지 2마리 하면 알아들으시죠?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알아들으실 텐데. 이거 모의고사 때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뭐예요? 돼지 1마리, 돼지 2마리, 돼지 3마리 할 때 뭐부터 씌워야 된다? 본인 없으면 무조건 본인 적어놓으라고 그랬잖아. 잘하셨어.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시험지 이렇게 사진 보내주신 분도 잘하셨어요. 본인이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내 수업 들었구나. 돼지 1마리, 돼지 1마리라고 안 적은 게 다행이긴 한데. 자, 아무튼 본인은 무조건 집어넣을 거예요. 되셨죠?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돈 버는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다. 하시고, 자, 본인은 무조건 집어넣고요. 자, 배우자는 어떤 요건만 보면 된다? 소득 요건만 보면 된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에요? 됐어요. 배우자 공제 돼요. 자, 경로자 아니고 70세 이상 아니고 장애인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부친. 자, 지금 현재 연말정산이 2024년 거예요. 귀속. 그러니까 24년 같은 연도 당해 연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니까 이분은 생신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면 79세, 생신이 도래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면 80세인 상태,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는데 소득 없다고 했으니까 연령 괜찮죠? 부친 공제 가능하고요. 자, 모친, 기본 공제는 60세 이상이면 돼요. 모친 동그라미 치시고 소득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친에서 아까 빼먹었는데 부친이 경로자 공제가 70세 이상이잖아요. 80세 잠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장모 소득 없으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본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지만 배우자가 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장모를 공제받았으면 공제 못 받지만 배우자도 내가 공제받고 장모도 내가 공제받는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담 최소 관점이나 배우자가 지금 본인 밑에 공제 대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본인 어머니로 공제 안 받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아들, 자, 나이가 23세예요. 근데 장애인, 괜찮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장애인인 건 괜찮은데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 그럼 종합소득 금액 300만 원이 있어서 기본공제 못 받으니까 장애인 공제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시고 다른 20세 이하고 소득 없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면 기본공제 1, 2, 3, 4, 5, 6 그래서 6 곱하기 150만 원, 900만 원 하고요. 자, 추가 공제를 해야 되겠는데 자, 본인은 남성이에요. 남성이니까 부녀자 공제는 안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실제로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경로자 공제. 한 분 되죠. 70세 이상인 자 한 분. 경로자 100만 원 하시면 되고 장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갖고 1000만 원. 뭐야? 우리 모의고사 문제집보다 쉽잖아요. 그쵸? 요거는 아까도 이제 저한테 시험지 갖고 오신 우리 학생 누군지 본인이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잘했어. 풀어가지고 모의고사 할 때 열심히 하더니 결국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현장에서 수업 들은 분에게 100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100점 아니고 선생님 저는 정말 세법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지금 점수가 이게 이제 잠깐 살짝 진짜 OX를 잠깐만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OX 실수를 하기가 좋게 문제를 만들어놔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 안 한 거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하신 거 제가 다 아니까 열심히 하실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내년 대비가 아니고 바로 이어서 지방직도 있고 또 9급, 7급 동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7급 대비도 있고 나 공부 3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세법을 제일 열심히 했다. 근데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사실은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시면 연수원에서 또 그만큼 또 들어가셨을 때 또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럴 때 유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현재 점수 세법이나 회계나 뭐 이런 과목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약간 함정이 차라리 대놓고 주는 함정이면 모르겠는데 살짝 삐끗해서 실수하기 좋게 그렇게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히려 계산은 좀 괜찮은데 말 문제가 좀 그러니까 문장이 긴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실수하기 좋게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OX를 정교하게 해야 된다. 23년까지 OX 문제집을 내다가 하도 그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학생들이 OX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한 3, 4년간 너무 쉽게 나오니까 또 의미가 없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너무 OX가 사실은 제일 정교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OX 문제집을 안 냈었는데 올해는 24년에 문제가 어려웠어가지고 25년도에는 OX를 새로 내야지 하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이걸 보고 제 OX 문제집 빨리 내야 되겠구나. 개론할 때부터 연습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집을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수업 시간에 제가 드리는 것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OX를 좀 약간 여러 개를 묶어서 10개, 최소 지문 10개 정도는 묶어서 순식간에 하나 보고 답 체크하고 하나 보고 답 체크하지 말고 그냥 제가 프린트로 드리거나 아니면 교재로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10개 정도씩 문장을 묶어가지고 좀 빨리 읽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거는 금세 실수하지 않게 점수 잘 나오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3번이 이게 아까 부가가치세 앞부분 문제에서 전자세금계 순서 발급 의무자가 됐을 때 미리 사전 통지 몇 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1개월 전, 그거 10일로 바꿔서 틀린 질문 낸 거 있죠? 약간 부가가치세 절차를 물어봤는데 여기도 하나 더 물어봤어요. 절차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 나오면 괜찮아요. 이 문장만 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 기본 문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 맞아요. 부가가치세법.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아니잖아.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25일이 아니고 20일이네. 자, 20일 이내 틀렸고요.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 등록 중 발급 기간에 산입한다. 자, 절차니까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자고. 자, 3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원래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자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원래 발급기한이 요건데 요 발급기한을 자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하는 사실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2일 플러스 5일로 외웠던 그 문장이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에 2기라고 하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금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일. 그래서 1개월이 아니고 20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13번의 답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자 3번 맞고요.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드릴게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건 새로 나온 지문. 이건 새로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기출문제나 이런데 단 한 번 기출문제 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새로 나온 지문이 아까 간이과세자 관련된 제가 모의고사에는 자꾸 내지만 간이과세자 관련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문장 2개 정도 돼요. 2개에서 3개 정도 좀 넓게 보자면. 근데 사실 요거 때문에 얘가 답이고 이거 다른 지문도 너무 어렵다 그럼 모르겠지만 너무 명확하게 3번 지문은 사실 2일 플러스 5일 맨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맞는 지문이다라고 하고 얘를 다시 틀린 걸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맞는 지문으로 고쳐드릴게요. 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자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신청 내용 예를 들어 보정이라고 하는 게 세무사 사무실,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려면 세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기획재정부에 등록번호로 부여받는 세무사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무사 자격증 갖고는 안 돼요. 자격을 땄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합격하면 자격증 부여하고 자격증 나오면 그 다음에 등록 절차가 수습받고 기재부에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제대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이랑 자격증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 모르고 세무사 자격증만 들고 갔는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기재부에 등록할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할 기간을 줘요. 근데 얘가 불복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10일은 맞아요. 그런데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느낌상 잘 몰라도 뒤에까지 읽어볼게요. 자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보정이 뭐예요? 서류를 보완해라 이건데 보정 기간은 불복 청구할 때도 보정기간은 불복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해당 보정기간이 발급기간에 산입된다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지키냐고. 얘가 10일인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간에 뭐 해야 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실은 개념으로 10일이 여러분 헷갈렸어도 이거가 이미 틀린 거예요. 10일은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 문서 보정을 요구를 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좀 잘못됐으니 세무사 자격증 말고 세무사 등록증 가지고 와라. 저 아직 등록 안 했는데요. 그럼 요건 충족해서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왜냐면 기획재정부에 서류 제출해갖고 받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그 과세 유흥장소냐 아니면 뭐 단란주점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의 이제 유흥업이라고 해야 되나, 음식업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뭐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주일 플러스 알파만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관공서 처리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보정 기간은 뭐에 그 해당되는 처리 기간,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거가 틀린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아마 13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버퍼링 걸리고 3번, 4번을 안 읽었으면 여러분 조금 이 문제는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자, 하시고요. 14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국세기본법, 이것도 모의고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의 제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뭐냐면, 우리 그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기간에 만약에 이제 개인 사업자고 종합소득세다 그러면 그 연간 그 사업 수익 금액, 매출액 개념이죠. 또는 양도소득이다 그러면 양도소득,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로 봐요. 자, 100억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3개년치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매출액이 큰 기간 거를 봤는데 그거가 금액이 100억 미만이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로 봐서, 자,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2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도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니까 어떤 거? 불성실한 거. 그래서 역외거래 탈루예요. 탈루? 자, 14번에 역외거래 탈루다 그러면 역외거래가 뭔지 아시죠? 제척기간 할 때 나오는 역외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탈루는 탈세예요. 변칙 유출, 혐의 조사. 그쵸? 뭔가 약간 이거는 불법 행위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거짓 계약서 작성.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억 디귿이죠. 요거 기억하고 디귿. 그러면 기억 디귿 들어간 거 두 개를 고르면 요렇게거든요. 결국 시험 문제는 요걸로 찾는 거예요. 요거를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 제가 냈었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조사를 할 때에는 이게 그 자체가, 제가 항상 그 막장 드라마 찍잖아요. 자, 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고, 그러기엔 너무 닮았는데 그죠? 자,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상속세, 증여세 조사? 알고 봤더니 어느 재벌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손녀였다. 막장 드라마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저를 잃어버린 줄 알고 수양딸로 키운 사람이 악녀가 나타나가지고 내 재산을 뺏으려고 한다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면서 무슨 그 열쇠를 하나 주는 거죠. 너 이 열쇠 가지고 어디 찾아가 봐. 그러면 너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했는데 딱 갔더니 방 하나가 5만 원권 현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한 조단이 되려나? 조단이? 아니 뭐 비타 500 한 딱 박스에 쬐끄만 거 한 박스에 5만 원권 집어넣으면 그게 한 1억 정도 된다며. 안 넣어봤어. 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방 하나를 꽉 채웠으면 조단이 되려나? 한 1조 정도? 가뿐하게 한 1조 정도 남겨주셨어요. 현찰로. 자, 여러분이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자, 1조면 만약에 1조다 그러면 상속세 얼마 나와요? 최대주주 할증 없다는 가정하에. 얼마 안 나와요. 5천억 원 나와요. 자, 만약에 그 현찰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상속세 얼마 나와요? 상속세든 증여세든 얼마 나와요? 500억 원 나와요. 오, 반이나 남겨줘? 고마워 죽겠네.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죠?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다? 아니, 좋아요. 죄송합니다. 국세공무원 분들께. 저는 그냥 평범한 범인이니까. 저라면 현찰이고, 아까 나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고, 이거 안 걸릴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한다? 현찰 땅에다 묻어놓는다.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서 쓴다. 국세청에 자진 납세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상속세 증여세가 긴 이유, 또는 평생특례 제척기간 같은 걸 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는 그 자체로 이미 탈세 혐의가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속세, 증여세 조사를 할 때는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연습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럼 범칙이잖아요.
범칙. 탄류랑 범칙이 다를 게 뭐야. 그쵸? 그래서 요것도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자, 니은은 뭐냐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거는 부분조사 세무조사 사유예요. 부분 세무조사 사유. 그래서 요거는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 세무조사 기간 뭐 20일을 뭐 2달로 확장할 수 있냐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건 세무조사 절차 관련해서 조금 이 문제는 여러분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뭐 그냥 감으로 찍는 방법은 좀 연습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좀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 또는 세무조사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세금 탈루 혐의 있는 거 뭐 이런 거 공부하셨을 때 같이 조금 유심히 봐놓으셨으면 감각을 잡아 놓으셨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자 15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입금은 2개 제외해야지. 자, 자본 출자의 납입, 증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뭐야? 얘가 입금불산입 항목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금불산입 항목이고, 자, 제외하고 뭐 한다? 자, 순자산 증가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원래 입금의 범위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자,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금 줄어든 거, 주식을 감자한 거죠. 그랬을 때 주식의 소각 주금에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했다.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에 든 금액을 초과했다. 그럼 뭐죠? 이거는 감소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자 자본의 감소가 이쪽이에요. 자본의 감소. 그럼 얘가 100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위해서 자 우리가 주금의 반환에 80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아요? 차익이 남죠. 이게 감자 차익이에요.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은 딱 봐도 이거 뭐예요? 자본 감소, 감자잖아. 그러면 이득이다 손실이다 잘 모르겠어도 입금이다 송금이다. 이득이면 입금이고 그 손실이다 그러면 그 감자 차손 요렇게 하면 될 건데 둘 다 입금불산입 항목 송금불산입 항목이니까 틀렸잖아요. 앞에서 막 읽다가 갑자기 이게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의제배당 나오면 안 돼요. 이건 2번은 의제배당이 아니고 그 주주와의 자본거래 항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본거래 항목. 그래서 자 의제배당은 3번이고 2번은 감자 차익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 자체로 자본거래 항목인 것이고 3번이 의제배당이고 3번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우리 나는 주주이다. 주주인데 주주의 주식수가 줄어들었고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당초 취득원가보다 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게 상법상 이익배당의 이익 처분에 의한 배당을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적어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익 처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은 주주가 이득을 얻었는데 그거는 배당의 성격과 유사하다 해가지고 입금으로 본다,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 뭐다?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초과. 세법개론 측에 맨날 형광펜 치는 거잖아요. 주주의 주식수가 감소한 거 4개. 주식수가 감자 퇴사 탈퇴 합병 분할 해상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뭐 한다? 입금으로 본다.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가 입금으로 본다고요. 금액은 다른 법인에 결국 이거는 그 필요 없고요. 주주인 내국법인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얘가 얘예요. 딱 괄호치고 보면 돼. 주주인 내국법인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이 뭐예요? 피출자,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이거 뭐 의제배당할 때 아주 주구장창 소득세법에서도 계속 나오던 문제잖아요. 요거 하나 집어넣었다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쵸? 되셨죠? 하시고 맞는 질문입니다. 의제배당이고요. 자, 4번 뭐죠? 국세나 지방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국세 환급과 상금, 지방세 환급과 상금, 과호납금 환급금이자 그냥 바로 입금불산입 항목 나와야죠.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되셨죠? 자, 16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16번 우리 금융회사 화폐성 외화자산. 자, 금융회사 은행이고요. 화폐성 외화자산. 자, 여러분 언제 환율로 평가해야 돼요? 무조건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이고 선택 나오면 틀려요.
자, 옳은 거 이거 틀렸어요. 선택 아니에요. 자, 금융회사의 화폐성 헤어져서는 무조건 사업연도 종료일, 마감 환율 적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무신고 시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총평균법입니다. 뭐 기본 문제. 재고재산 평가 방법 딱 봐도 2월 틀렸잖아. 3개월 나와야죠. 그렇죠? 재고재산 평가 방법을 무신고했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 신고하고자 할 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전은 맞는데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인 거지. 그렇죠? 자, 4번.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어요. 자, 발생한 채무를 자, 현재 가치 할인, 현재 가치로 평가했어요? 그럼 현재 가치만 취득원가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얘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으로 나중에 회사가 회계 기준에 따라 상각할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굳이 일일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뭐 어렵게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자, 하시고 17번. 이걸 어렵다 하시면 안 되죠. 분납. 이번에도 분납 연습했죠? 모의고사 때문에 이건 모의고사 때마다 내는 건데 자, 거주자 갑이 거주자 갑이면 여러분 소득세법 적용해요? 법인세법 적용해요? 개인이 번 돈은 소득세법, 법인이 번 돈은 법인세법. 개인이 번 돈은 소득세법. 거주자 갑은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상의 분납기한은 몇 개월? 2개월. 법인세법은 1개월인데 중소기업이면 2개월. 이렇게 가죠. 자, 2024년 기속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다? 1,800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최대 분납기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아니래요. 그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이때가 5월 31일. 그리고 2달, 2개월이니까 7월 말일이 되겠죠. 2개월. 그러면 자 1,800이면 최소 1,000만 원 먼저 내시고 나중에 800. 그래서 분납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7월 말일 800만 원. 답은 2번. 이거는 수업만 들었어도 안 외웠어도 거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다른 쌤이 설명 안 해드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수업 때는 무조건 모의고사 때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 그림 항상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17번 같은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로 연부연납, 분납, 그 다음에 물납 그거 세 개 비교하면서 연부연납도 한참 설명드리고 물납도 하고 분납할 때 한꺼번에 상속세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비교하면서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복습만 충실히 하셨어도 돼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분납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활용력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뭐 큰 문제 없고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자 괄호 몇 개 나와야 돼? 3개. 관세 과세가격 관세 그 다음에 세금 덩어리 몇 개? 5개. 제대로 있나 보자.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합한 거 맞아요. 차감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요. 자, 3번 과세표준이 되는 재활용력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활용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다. 맞아요. 이게 이제 교환거래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3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4번 사업자가 잠깐 요거 나왔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했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용역의 무상 공급이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못한다. 단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과세하는데 얘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했고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다라는 말이 없죠. 공급으로 보며가 이미 틀렸네. 여기 틀렸고 그렇죠?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시가도 틀린 거죠. 뒤에.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래 과세 못해요. 하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에 시가 상당액을 과세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자, 19번 소득처분. 자, 진짜 찍신인가? 아니 나올 문제가 나온 거예요. 찍신? 4번 찍신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번 다. 자, 1번 입금에 근데 4번을 몰라도 1번, 2번, 3번으로 문제가 쉽게 풀려야 돼요. 자,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인데 임직원이 뭘로 가야 돼? 뒤에 보지 말고 상여로 가야죠. 상여 맞고요. 특례기부금, 송금상입 한도액을 초과,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 맞죠? 기타 사유 유출 맞습니다.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자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대표자 상여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그 뜻이죠. 자, 1, 2, 3번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납세주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자 결국 뭐다?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아서 결국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의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했고 그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했을 때 자,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했을 때 원래는 유보로 처분을 해주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는 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유보가 아닌 이걸 회수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인간이 이 돈을 빼돌렸었냐? 주주냐? 배당 처분하세요.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 한 번 더 때리시고 소득세를 한 번 더 과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임직원이다. 그러면 임직원에 대해서 상여로 과세 처분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걷어가겠다. 이거 시험 문제 이 원목 그대로 통으로 해갖고 2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나올 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보 틀리다 라는 거 계속 연습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100% 제가 거의 예상한 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모의고사로 연습시켜드린 문제들에서 다 나왔고 오히려 쉽게 나왔는데 이제 이 자체로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점수는 잘 나올 문제들이에요. 상당히 좋은 질문들이고요. 자, 20번 압류금지 재산 그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 좀 제발 열심히 들으세요. 저 진짜 부탁이에요. 자, 압류금지 재산 발명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할 수 없다. 틀렸죠? 퇴직금 자, 월급이 아니고 이거 한 큐에 한 방에 나가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이 급여가 월급이 아니고 퇴직금 같은 급여 채권을 얘기하는 거. 퇴직금 일시에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거는 2분의 1은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 맞고요. 자 3개월간의 식료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뭐야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압류금지 재산이다. 3개 다 압류금지 재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0번에 옳은 것이니까 틀리다고 해놓고 지금 저 같은 짓을 한다니까. 틀리다고 해놓고 지금 문제 풀 때 니은 디귿만 들어가. 그래서 기억이 확실하게 틀렸다 그럼 기억 날려버렸어야죠. 아까 여기서. 그럼 뭐야? 풀지도 않고 답이 3번이 나오네. 그쵸? 요렇게. 수업 다시 할 뻔했네.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 요거가 맞고 맞는 질문. 그러니까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발명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식료품은 3개월짜리 3개월 이내에 식료품은 먹고 살아야지 세금만 냈다고 굶어 죽으라고 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이것도 뭐 말문제로 많이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2025년 국가직 9급 우리 국세청 공무원 국세청 과자죠. 우리 2025년 국가직 공무원 9급 세법 필기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대체로 말문제가 많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계산 문제라고 해봤자 뭐 분납을 계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인적공제 항목,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이 문제로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라기보다 약간 문제를 내실 때 부가가치세가 항상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2024년처럼 난이도가 확 올라갈까봐 좀 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7급 시험은 오히려 9급이랑 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2025년 7급 시험은 오히려 부가가치세나 뭐 소득세법 파트에 응용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26년도 이후는 한 이 문제하고 여기 있는 문제 정도 하고 22년, 23년 문제 정도를 혼합한 정도의 문제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응용된 문제를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왜냐면 이번에 아마 세법 지금 저희 현장에 100점 맞은 사람이 벌써 실제로 아까 100점 맞은 시험지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제가 사진 찍어도 되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100점 맞은 분도 계시고 좀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90점 이상 맞은 분들도 꽤 계세요. 물론
완전 토시생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자칫 순간 잘못해서 삐끗해버리면 시간상 막 마음이 급해버리면 이런 말 문제가 오히려 자기 실력 대비 점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약간 편차가 좀 있어요 이번에. 근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시험 문제들 점수들은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평균이 올라가면 아니 왜 이렇게 막 변별력이 그 점수가 이번에 또 너무 높냐 이렇게 또 되면 26년, 27년 이때는 그 좀 작년보다는 조금만 약간만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는 순간 요만큼 어렵게 만들려고 확 어려워져요. 왜냐면 조율을 하다 보면 한 문제 하나하나씩 조금 어렵게 하다 보면 수험생한테는 걔가 확 크게 다가오거든요. 누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이런 유형이랑 똑같이 나올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법조문 위주로 계속 나올 거다. 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한 23년이나 22년 정도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웠던 문제, 약간 그 응용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추가로 섞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7급 문제는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급 문제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26년도 문제는 25년에 7급 문제 정도의 유형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된다? 별다른 저기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법조문 위주로 정확하게 법 내용을 키워드를 암기하고 법조문 위주로 끊어있는 연습을 하시고 OX 연습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시험장에 갔을 때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겠다 이겁니다. 25년 9급 9까지 그 세법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